안녕하세요. 강인선 배성규의 모닝라이브, 저는 강인선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규입니다. 국민의힘 대선주자 1차 예비 경선이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차 경선을 통과하는 8명은 누가 될지 지금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이번에 그 경선에 등록한 후보는 15명입니다. 역대 최다 기록이죠. 네, 오늘은 그 15명 중에서도 젊은 피 원희룡 후보를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원희룡입니다. 아니 근데 젊은 후보 그리고 새로운 피예요? 상대적으로 젊은 거 맞습니다. 아, 그래요? 네, 맞아요. 예. 네. 저는 오래전부터 뵈서 오래된 정치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닌가요? 젊었는데 조금 성숙해졌죠. 그리고요, 요즘 외모도 그렇고 많이 젊어지셨어요. 예, 마음도 젊게 네. 가고 있고요. 네. 외모도 요즘 워낙 중요한 시대니까 네. 잘 보이려고 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굉장히 밝아지셨어요. 네. 아, 그런가요? 웃는 얼굴이 됐고, 네. 그렇죠. 옛날하고 완전히 네, 다르죠. 오늘 예. 의상도 음. 하얀색으로 좀 예. 아이보리인가요? 음. 아유, 보통은 우리 왜 저처럼 이렇게 그좀 구질구질. 짙은 양복 입고 다니는데 전혀 달라 보이세요. 아니, 네. 그동안 제주도지사 제가 네. 8년째 하고 있었잖아요. 네. 그동안에는 뭐 행사도 많고 그렇죠. 네. 뭐 좀 이렇게 정중하게 다녀야 되는 그렇죠. 자리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뭐 그렇게 얽매인 거 없이 계급장을 아. 띄었으니까 계급장 떼고요. 네, 좀 더 홀가분하게, 네. 좀 더 근데- 진솔하게. 예. 네. 근데 이제 제주지사를 오래 하셨는데, 제주지사를 하는 동안에도 대선 출마를 고민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잖아요. 오래전부터. 근데 오래 고민하시다가 결단하신 거죠. 아니, 어땠어요? 언젠가는 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네. 정치 입문할 때부터 있었죠. 아. 그냥 국가 경영에 대해서는 예. 영광이기도 하고 잘 준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늘 음. 저 자신의 기준을 음. 언젠가는 국가를 경영할 수 있는 그 시기가 왔을 때 준비가 안 돼서 못한다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아. 해왔는데, 네. 제주도로 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제는 좀 잊혀진 것도 많고 네. 그렇죠. 제주도가 또 쉽지가 않아요. 아. 글쎄요. 인구는 많지 않은데 거기 분들이 또 성향이 상당히 독특한 면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인구가 많으면 오히려 희석이 돼요. 아, 근데 그렇군요. 인구가 예. 작으면 오히려 다 얽혀 있고 그렇죠. 다 자기 다 친구, 친척 뭐 한 다리 이런 건너면 거죠. 뭐 네. 다 뭐 개, 재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더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아니 근데 그럼 원희룡이 대통령이 되면 어떤 나라를 만들겠다. 아주 간단하게 메시지를 저는 두 전달해 가지입니다. 주시면. 하나는 박정희, 그다음 김영삼에 이은 네. 30년 미래 먹거리, 지금 뭐로 만들 것인가. 네. 인공지능, 기후변화 시대인데요. 이렇게 해서 미래의 또 다른 성장을 만들어낼 혁신의 에너지를 만들어야 되겠고요. 네. 네. 또 하나는 그 사이에 개인들이 꿈을 이뤄가고 있어요. 네. 그렇죠. 네. 국가가 개인들에게 꿈을 꿀 수 있게 하고 기회를 뿌리는 그런 국가가 돼야 되겠다. 네. 그 두 가지를 절실히 느낍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먹거리도 있고 꿈도 꿀 수 있고. 미래 우리 그런 모두의 나라. 먹거리, 예. 우리 네. 각자에게 꿈을 꿀 기회를 뿌려줄 수 있는 국가. 네. 네, 그런 나라를 만들고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선 출마 선언 직후에 바로 제주지사직을 사퇴하셨는데요. 사실은 이재명 경기지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출마 선언하고도 뭐 몇 달이 지나도 계속 지사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좀 더 유리할 것 같은데 왜 사퇴하셨어요? 아, 그러게요. 좀 멀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글쎄요. 아니, 저는 지나고 보니까 네. 아, 지사직을 저렇게 그 꿀단지를 심어놨다가 저렇게 찬스로 이용할 수 있구나. 네. 제가 좀 이제 배우고 있죠. 네. 그럼 늦었네요. 예, 보니까 예산 뭐 수천억 해가지고 재난지원금 뿌리고 있죠. 네. 그다음 뭐 소방관 지금 죽어가는데 가서 먹방 찍고 있죠. 그렇죠. 그럼 뭐 온갖 홍보비 뭐 좀 네. 쓰고 있죠. 저는 우선 경선하고 지사를 시간적으로도 겹쳐서 안 되더라고요. 네. 아, 근데 그렇죠. 우리 예, 예. 저 이재명 지사는 보니까 도의회 질문 시간에도 빠져나가가지고 경선 토론하고 있던데 이제 나중에 편법을 쓰더라고요. 연차가 아, 다 그렇죠. 차니까 아. 나중에는 가짜로 일정을 만들어서 그렇죠. 전국을 순회하는. 그래서 음. 저는 그런 것들이 도지사로서의 어떤 혜택과 찬스를 이용하는 면이 있겠지만 저는 네. 저의 양심과 공직윤리로는 스스로에게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아,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지난달 희망 오름 포럼을 출범했는데 그때 뭐 각계 인사들도 많이 왔고 현역 의원들도 굉장히 많이 왔어요. 그래서 그때는 와, 이 기대감이 정말 엄청나곤 했는데 이 그때 그 자리에서 공정과 혁신을 얘기하셨습니다. 네. 이 원희룡표 공정과 혁신, 원희룡표 정책 공약 이 내용이 뭡니까?
공정은 우리 국가가 국민들에게 기회를 골고루 뿌려준다라는 의미의 네. 공정이죠. 부모 찬스가 없더라도 네. 그리고 노조 찬스 이런 거 안 쓰더라도 네. 각자의 꿈을 도전할 수 있는 이런 의미의 공정이라 해야 될 것이고요. 네. 혁신은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왔던 기적의 성장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우리 세대에는 우리 세대의 성장을 해서 다음 세대에 물려줄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게 양적인 성장만이 아니라 혁신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네. 그래서 국가 찬스와 혁신 성장 네. 그것으로 국가가 할 일을 하자. 이게 제 정책의 줄기입니다. 네. 근데 이제 출마를 하겠다고 딱 선언을 하면 막 지지율이 쫙 올라가고 이러면 좋을 텐데 그렇게 속 시원하게 올라가지는 않잖아요. 제 고민이 바로 그거예요. 쫙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네. 낮게 이렇게 눌려 있으면 눌려 있는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아, 하나씩 둘씩 이제 풀리면 이제 네. 뛰어오를 텐데 네. 나중에 10% 오르는 것보다 음. 지금 1% 오르는 게 더 음. 어려울 수도 있어요. 아, 그렇죠. 초반에 이 발동을 거는 게.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죠. 아직은 기회가 있다고 보고요. 네. 네. 그동안 멀어져 있기도 하고 원희룡이 뭐지? 이런 것들이 국민의 그 어떤 인식 속에서 좀 흐려져 있는 면이 있기 때문에 네, 그걸 네. 명확히 해야 되겠죠. 네. 원희룡이 그러면- 어떤 상품인지 예. 네. 어떤 경쟁력이 있는지 이걸 증명을 해야죠. 근데 네. 지금 윤석열 후보는 굉장히 앞서가서 계속 어쨌든 선두를 유지하고 있고 지금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좀 눈에 띄게 이제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래도 뭔가 이렇게 뒤집거나 막 가까이 따라가려면 뭔가 반전의 어떤 몸은 그 계기를 만드는 뭔가 비법 내지는 뭐 전략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국민들은 가장 열망하는 게 정권 교체거든요. 네. 네. 그리고 여기에 굉장히 격앙돼 있기도 하는 게 정권 교체가 잘못되면 큰일 나기 때문에 본선 경쟁력 네. 그리고 우리 집권을 하더라도 과거처럼 또 잘못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면 국정 운영을 성공시킬 수 있는 그 능력 이게 필요되는데 그런 면에서의 경쟁력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의 초점이 옮겨가는 네. 그런 시기가 오고 있다고 봅니다. 그때 경쟁력, 본선 필승과 국가 운영의 성공의 네. 경쟁력을 얼마나 국민들에게 인상 깊게 보여줄 수 있는가. 네. 거기에서 승부처가 온다고 보고 있고요. 네. 네. 인생 3-3번 기회 있습니다. 네. 그런데 보면 지금 그 대선에 신상품이라 하면 윤석열, 최재형 이분들은 물론 외부에서 들어왔으니까 신상품이겠죠. 근데 당내에서 보면 홍준표, 유승민 두 분은 이미 한번 출마하셨던 분들이고 우리 원희룡 후보님은 처음 아니십니까? 대선 출마는? 2007년에 네. 이명박 박근혜에 이어서 제가 3등으로 아, 그때 하셨나요? 경선을 뛰었던 네. 적이 있어요. 네. 아. 그래서 순서로 보면 그때 1등 첫 번째로 하셨고요. 2등 박근혜 그다음 하셨고요. 네. 3등이 저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제 차례 차례인데 차례가 번이군요. 아. 그때 4등 했던 홍준표 후보께서 아. 막 과속으로 추월하려고 그러시네요. 네. 아, 그렇군요. 자, 이미 좀 시간은 지났지만 좀 이준석 대표랑 사실 그 논쟁이 좀 심화됐었잖아요. 네. 그 얘기를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이 윤석열 전 총장 문제를 갖고 그 이준석 대표가 곧 정리된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이제 우리 원 후보님께서 얘기하시는 바람에 상당히 큰 논란이 됐는데 사실은 그 문제는 원 후보님 본인의 문제도 아니었는데 그때 왜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셨던 겁니까? 그 뭐 윤 총장이 정리되니만 요거는 좀 하다 보니까 끝단에 달린 문제고요. 네. 그 앞에 뭐가 있었냐면 당대표가 왜 대투쟁을 안 하냐. 네. 아. 그리고 왜 경선 준비위원회 어떤 이런 아이디어 기획 수준의 이런 그 과정에서 왜 대표 아이디어라든가 대표가 뭐 공정하지 않다는 얘기가 이렇게 흘러나오냐. 좀 손을 띄라. 네. 그래야 공정 경선이 무너지면은 정권 교체가 위험해진다. 네. 그거를 처음에는 관계가 좋았기 때문에 정말 충원으로 조언도 하고 건의도 하고 이러는데 잘 안 들어요. 아. 왜안 그래서 듣죠? 왜 말을 안 듣냐 이렇게 하다가 네. 나중에는 충돌까지 간 거예요. 아, 처음엔 관계가 굉장히 좋았던 걸로 기억이 나요. 전당대회 때도 네. 아니 우리는 이제는 좀 획기적인 새로운 얼굴로 가야 된다. 네. 그래서 제가 그 친한 나경원, 그 친한 주호영 원망 들어가면서 제가 아. 왜냐하면 이준석 안 된다 그랬어요. 아니 안 될 이유가 뭐가 있냐라고 네. 나섰던 네, 게 네, 저거든요. 네. 그래서 그 후로도 계속 응원하고 이랬는데 대투쟁 안 하고 공정 경선에 대해서 대표가 계속 의심을 사는 상황이 되면서 처음에는 네. 조근조근 이야기하다가 아니 자기는 관여를 안 했다 그러고 자꾸 뭐랄까 말로 이기려고 그래요. 네, 네. 그렇게 해서 제가 최고위원회라든가 경준위에다가 문제를 제기를 했는데 네. 아무도 수수방관이에요 다. 네. 그리고 다들 자기 유리하면 빠지려고 그래서
사실 토론을 많이 하면 저는 유리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저에게 설사 유리한 경선 규칙이라 하더라도 불공정 경선이 되면 전체가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준석 대표랑 본의 아니게 언쟁까지 가게 됐는데 네. 증거대봐라. 내가 불공정하다는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당신이 나한테 한 얘기가 제일 불공정한 얘기였어요. 이 사람아. 그런 그러다 보니까 차원에서? 네. 윤석열 정리된다는 얘기까지 했잖아. 이렇게 네. 되면서 통화 내용을 예. 그렇죠. 치사하게 네. 공개하냐. 원희룡 그렇게 안 봤는데 사람이 그릇이 작냐? 뭐 그리고 왜 그것도 당내 비판이- 내부 총질이냐? 그렇죠. 맥락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렇죠. 그래서 네. 저도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오해도 받고 제 주변에서부터 네. 진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자기 일도 아닌데 왜 저래? 혹시 윤 총장한테 뭐 뒤로 무슨 약속 받은 거 있어? 맞아요. 그런 맞아요. 얘기도 나왔어요. 미치겠더라고요. 그런 얘기. 근데 제가 나서지 않으면 이준석 대표가 하던 대로 하면 불공정 경선이 돼서 문제가 생긴다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경종을 울리지 않기 네. 때문에 제가 사실 몸을 던져서 원래의 궤도로 들어가시라라고 해서 성공을 했죠. 결과적으로는 그렇죠. 선관위 새로 구성됐고요. 네. 저 이준석 대표도 공정 경선 자중하겠다 약속을 했는데 제 반반은 다 찌그러진 거예요. 아니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게 일종의 노이즈 마케팅이어서 지지율도 좀 올라가고 주목도 좀 받고 그러지 그 않았어요? 후로 지지율 좀 떨어졌어요. 그래요? 그럼 그러니까 에너지 그 소진만 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결국 플러스 마이너스를 보면 오히려 마이너스가 많았다고 보세요. 근데 원희룡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네. 당장에 좀 손해를 보더라도 네. 그리고 내가 가진 어떤 유불리를 내려놓더라도 내 내면에서부터 이건 아니잖아. 다른 사람이 아무도 안 하잖아. 이렇게 되면 저는 그걸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이 그래요? 아니에요. 저는 원희룡은 과거부터. 뭔가 둥글둥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 보통 때는 둥글둥글합니다. 네, 네, 그렇죠. 네. 네. 근데 그것만 생각하는 사람은 쟤 왜 갑자기 저래 하는데 이거는 저 안에서 이게 이 쌓일 만큼 쌓이고 내가 아니면 저걸 할 사람이 없다라고 할 네. 때는 저는 물불 안 가리는 스타일입니다. 아, 아니, 그래서 네. 전국 수석했다가 사실은 학생운동으로 갔던 거고요. 네. 운동권에 가장 깊이 있다가 베릴 장벽 무너지는 거 보면서 다른 사람 끌고 탈운동권 했고요. 네. 다 민주당 가자고 그러는 걸 너네는 부패했고 기득권이지 안 돼 해가지고 한나라당 들어왔고요. 평소에는 그냥 웃기만 하고 네, 순해 보이고 모범생 같은데 사석에서 만나 뵈면 동글동글 하시잖아요. 싸울 일이 없잖아요. 네. 근데 저는 대의와 제가 해야 될 어떤 그 역할 이런 부분에서 제가 그걸 외면하고 비겁하게 빠져나가는 거에 대한 제 스스로 용납이 안 되니까 네. 그러니까 이번에 많은 분들이 그 우선 당내 분란을 일으킨다 그리고 거기서 동원한 방법이 조금 대인스럽지 못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네. 겸허하게 인정을 하고요. 네. 대신 그만큼 급박했고 그 그 외에는 수단이 없었다. 네. 저는 할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준석 대표와 논쟁 이거는 이제 일단락되고 이 대표의 관계는 어떻게 정상화가 되는 겁니까 아닌 겁니까? 정상화가 됐고요. 그래서 네. 다음 주에 저도 이제 행사를 해요. 네. 코로나 극복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세미나를 우리 희망 오름에서 네. 하는데 우리 이준석 대표한테 참가를 요청하면서 네. 혹시 삐져가지고 안 오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그 준스톤께서 네. 아주 쿨하게 네. 당연히 가야죠. 아. 그리고 저 원희룡 선배 좋아합니다. 아. 그렇게까지 그 덕담을 해서 그 중간에서 가슴 졸이던 사람들이 좋아했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네. 준스톤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지지했던 사람이고 네. 네. 지금 준스톤이 지금 36살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한나라당 입당할 때 36살이에요. 그렇군요. 그랬구나. 20년 전에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아가지고요. 아. 사실 좀 짠한 마음이 많이 듭니다. 더 잘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지. 그렇죠. 제가 무슨 저 준스톤이 잘못돼서 제가 좋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스톤과 드래곤은 앞으로 이제 화합이 되는 건가요? 네, 저는 준스톤 좋아합니다. 아이 서포트 준스톤. 이거는 그럼 일단 낙한 걸로 하겠습니다. 대신 좀 더 귀 기울이는 대표 이런 네. 모습이 돼주기를 네. 충심으로 바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런 논쟁 가운데 이제 윤석열 전 총장과의 관계에 대해서 사람들이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윤석열과 손잡는 거 아니냐, 뭔가 서로 간에 뭐 이 함께 밀월 관계가 아니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또 그러다 며칠 지나서 윤석열 전 총장을 겨냥해서 윤석열 전 총장이 무릎 꿇고 나한테 협조하는 날이 올 거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그래갖고 이건 또 무슨 말인가? 사람들이 그럼 또 윤석열 전 총장하고도 싸웠나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그건 또 어떤 취지로 말씀하신 건가요? 지금 우리 배성규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자꾸 뒤에서 뭐 미략이 있나 하는 식으로 네.
오해도 있고 그걸 자꾸 부추기는 팀들이 지금 있어요. 예, 내가 예. 누구라고는 얘기 안 네, 하겠지만 길게 설명해봐야 에이 기자나 자꾸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아. 한 방에 잠재우는 방법인데 말이 약간 오버한 거예요. 네. 무릎까지 간 거는 그러니까 무릎은 약간 좀, 오버했고요. 네. 손 내밀어서 나를 도와줄 날이 올 것이다. 이 정도 했어야 되는데 아. 무릎까지 간 거는 약간 제가 순간에 약간 흥분했습니다. 표현을 아, 하다 보니 그래요? 좀 약간 세져가지고. 오버했어요. 그러면 윤스톤한테도 한 말씀 해주시죠. 이 자리를 빌어서 무릎은 아니었다. 무릎까지는 아니지만 네, 그 뜻을 네, 잘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네, 우리 윤수톤께서 네, 지금 검증과 앞으로 어떤 토론 이런 네. 것들을 잘 넘겨서 간다면 네, 정권 교체에 단체전의 한 팀이라는 입장에서 네, 제가 뭐 모든 걸 버리고라도 돕고 하겠지만 네, 그렇지 않고 네. 지금의 그 지지율과 의원 숫자만 가지고 그냥 간다? 세상에 이런 거 없습니다. 아, 그래서 기다려라. 네, 예, 아, 원희룡이 4년 후배지만 네. 원희룡이 간다. 아, 이번엔 좀 지역 문제로 좀 한번 가보죠. 이 호남 문제인데 이 지난달 말에 이제 광주 5.18 국립묘지 참배하시면서 무릎 꿇고 하셨는데 이 원희룡의 시작도 광주였다고 하셨고 호남에서 이번에 국민의힘 후보가 얼마나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이 받기 힘들겠죠. 그렇죠. 하지만 목표치가 두 자릿수를 목표로 해야 됩니다. 10%. 네. 박근혜 대통령은 10%를 넘겼었고요. 네. 이명박 대통령은 10% 아마 육박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근데 10%에서 너무 처져 있으면 표 숫자도 숫자지만 네. 대한민국을 통합시켜서 이끌어갈 대통령이 특정 지역에서 10%도 못 받는다? 네. 문제가 있죠. 그렇죠. 예. 네. 근데 저는 지성이면 감천이고요. 네. 우리 그 호남에 제가 가보니까 호남의 많은 주민들도 뭔가 좀 표를 줄 수 있는 명분과 상황을 만들어주면 좋겠다. 이게 바닥에는 부글부글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를 너무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단정짓고 도매금으로 그 포기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아. 포기하면 안 됩니다. 네. 네. 근데 최근에 호남 지역에서 좀 여론조사 지지를 보면 범야권 후보 누구 지지하냐 했는데 홍준표 후보가 제일 많이 나왔어요. 그것도 월등하게. 그건 뭔가 호남의 변화인가요? 아니면 정말 역선택인가요? 그래서 제가 그걸 그 전문가들한테 여쭤보고 싶은 거고 선관위 보고 네. 잘 판단을 해달라 하는 건데 제가 전문가가 아닌데 뭐 하나요? 네. 좀 부러울 뿐이죠. 이왕 얘기가 나와서 역선택 논란이 굉장히 큰데, 근데 뭐 이 윤석열, 최재형 이쪽 후보들은 역선택 방지 조항을 만들자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홍준표, 유승민 이런 분들은 뭔 소리냐, 그냥 가야 된다 하는데 우리 후보님의 생각은 명확치가 않았는데 어떻습니까? 제 생각은 명확히 말씀드리면 저는 내용에 대해서는 선관위의 결정에 따르겠다. 대신 절차에 있어서는 현재의 여론조사의 객관적인 데이터들을 놓고 전문가들의 의견과 그에 대한 각 후보 진영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라. 네. 그다음 정권 교체를 위해서 네. 그리고 우리 지지층을 최대한 넓히기 위해서 뭐가 가장 좋은 방법인지에 대해서 최선 또는 차선을 제시하면 나는 거기에 힘을 실어드리겠다. 왜냐하면 유불리를 가지고 네. 자기한테 유리하지 않다고 해서 끝까지 판을 깨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서서라도 눌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우리 이제 부동산 얘기 좀 해볼까요? 사실 부동산 정책은 문재인 정부가 가장 잘못한 정책, 가장 실패한 정책으로 이제 국민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원 후보께서 지난 7월에 발표한 그 부동산 얘기를 보면은 집값 절반을 정부가 지원하는 거 그리고 임대차 3법 폐지하는 거 등등이 있는데 그거 갖고 되겠어요? 큰 전제는요. 예. 하나는 충분한 공급을 해야 된다는 게 전제입니다.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왜냐하면 부동산도 하나의 시장이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이 맞아야 되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안 맞는 상태에서는 어떤 대책을 써도 소용이 없어요. 네. 그러면 지금 무주택자나 신혼부부들이 지금 올라버린 집값에서 공급을 충분히 해준다고 해가지고 집을 살 수 있겠냐? 못 사죠. 못 산다. 네. 네. 그래서 우선 무주택자 중에서도 신혼부부를 먼저 시작으로 해서 네. 집값의 절반을 국가가 지분 투자를 해주자. 그럼 나중에 저축이 생기면 다 사가고 네. 아니고 돈이 안 모이면 실거주하는 데는 문제가 없으니까 그래서 네. 무주택자들에게 내 집 마련과 거주 주거 안정의 기회를 네. 국가 찬스로 주자라는 거지 다른 거 다 무시하고 이걸로 집값을 잡자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아, 지분을 절반을 그럼 국가가 사준다는 뜻인가요? 국가가 사서 국가가 갖고 있는 거예요. 아, 나머지 지분 절반은 그 소유자가 갖고. 그렇죠. 아, 예를 들어서 지금 부부간에도 만약에 공유로 하게 되면은 2분의 1씩 지분이 그렇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네. 2분의 1 지분을 국가가 갖고 있는 거죠. 네. 그럼 나중에 이 집을 팔아서 차익이 남는다.
네. 그러면 절반은 국가가 가져가야죠. 네. 아, 그렇게. 반반. 그렇죠. 지금 예를 들어서 서울의 평균 집값이 한 5억 가까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 신혼부부가 만약에 그냥 임대주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집 마련으로 해서 네. 애를 낳고 싶다. 이렇게 되면은 2억 5천을 국가에서 투자를 해서 그건 국가 지분으로 네. 등기에다 해두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신혼부부가 해서 살다가 이제 애도 낳고 해서 옮겨가는데 만약에 이걸 팔고 싶다. 네. 그러면 국가한테 지분을 인수한 다음에 자기가 팔아서 차익을 실현해도 되고요. 아. 아니면 야, 그 돈이니 차라리 그냥 나는 삶의 질만 하고 내 집 마련은 좀 보류하겠다 그러면 계속 살면 돼요. 아. 이런 선택권을 네. 거주자들에게 주자. 다른 주택 공약들은 네. 다 새로 집을 지어서 그때 어떻게 해주겠다예요. 네. 아, 그렇죠. 예, 예. 이 집은 현재 있는 집들 중에서 적당한 집을 고르면 네. 거기서 지분 투자를 해주는 거예요. 아. 주택을 새로 짓지 않아도 적용되는 지원 정책입니다. 그럼 무담보 무이자 대출하고 비슷한 거네요? 무이자까지는 아니고요. 네, 예. 국채, 이거 장기 국채로 음. 이거를 국채 펀드를 이자율 만들 거기 정도로? 때문에 네. 국채 이자 한 아. 1% 정도의 이자는 내야 되겠죠. 아, 저리로 저리의- 저리 대출 절인데 대출이네요. 원금 네. 상환에 부담이 없는 거죠. 없는 거로. 네. 네. 아하. 네. 그러면 국가의 부담이 좀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굉장히 큰 그래서 액수일 것 같은데. 지금 재정에서 감당 가능한 예산을 저희가 1년에 7조를 잡았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걸 주택담보 채권을 국채를 발행하면 22조로 만약에 5억짜리 집을 절반씩을 투자하게 주게 되면 1년에 10만 가구, 10만 가구. 10만 가구에 대해서 국가가 지분 투자를 할 수 있고요. 신혼부부 위주로 먼저. 무주택자. 일단은 신혼부부인데 무주택자에서 우리 사회 정책적으로 국가 찬스를 먼저 줘야 되는 사람들에게 이거는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서 대상을 넓혀가야 되겠죠. 그다음에 여기서 전체 지분을 자기가 가져가는 쪽으로 독립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네. 그 지분을 가지고 기존에 쌓여있던 것들도 더 많은 국민들에게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거는 국가가 자산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디 날아가는 게 아니죠. 아무래도 그러면 결혼할 수 있는 그 여건을 마련해주고 또 출산의 여건도 마련해준다는 측면에서는 좋은 정책이 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저출산의 문제를 지금 전환을 시키려면요, 우선 내 집 마련에 희망을 그렇죠. 줘야 되고요. 그다음 보육, 교육 부담을 거의 제로에 가깝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렇죠. 현재 그 보육은 잘 돼 있거든요. 네. 그런데 대학까지 키워가지고 이 독립된 사회인으로 진출시키는 데까지 부모들이 너무 비용도 많이 들고 그렇죠. 자신이 없는 거예요. 맞아요. 이 부분을 강화시켜 줘야 애를 낳지. 그렇죠. 지금 젊은 세대들은 결혼 안 하는 비혼, 네. 애 안 낳는 비산, 네. 비혼 비산이 합리적인 선택 그렇죠. 그리고 아이에 대해서도 책임 있는 결정이라는 이 기본 이 상황을 바꾸지 않고는요. 네. 아무리 저출산 애 낳으면 1,000만 원 그래도 안 됩니다. 그거 갖고는 안 되죠. 네. 그런 이 식으로는. 주택 정책에서 이제 저출산 대책까지 말씀을 하고 계시네요. 출산이라는 것은 내가 아이를 낳았을 때 내가 져야 될 부담 네. 그리고 아이를 낳았을 때 나한테 들어올 혜택 네. 이것까지 전부 계산해서 네. 합리적인 계산이 나와야 네. 선택을 하지 이걸 어떻게 강요를 하겠으며 어떻게 돈 몇 푼 가지고 네. 이거를 유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종합적으로 준비를 많이 하셨네요. 고민을 많이 하는 거죠. 예, 예. 예. 이제 짧은 시간 내에 여러 가지 이슈를 저희가 다뤄야 되니까 언론징벌법, 우리가 네. 뭐 언론재갈법이라고 하는 언론중재법 얘기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 사실 이거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지만 외국에서까지 사실 굉장히 아주 중요한 문제로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선 후보로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의지를 좀 알고 싶습니다. 이거는 네. 국제적인 망신이고요. 네. 문재인 정권이 민주화 세력이라는 것을 겉으로 양해탈을 쓰고 네. 뒤로는 언론을 말살시키는 네. 독재 국가로서 자기네 고백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건 다 괜찮습니다. 근데 가짜 뉴스를 잡는다는 이유로 언론사에다가 매출액의 5분의 5배까지 물릴 수 있는 그럼 전부 언론사 소속 기자들을 전부 인질로 잡는 거고요. 네. 그럼 기자들은 어떤 비리를 추적해서 고발 보도도 해야 되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취재원 또는 공익제보자 그다음 나중에 일단 소송을 걸어놓으면은 내가 가짜 뉴스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취재 과정이라든가 그렇죠. 모두 법원에다가 밝혀야 이걸 돼요. 공개를 해야 되고 그러면 이거를 소송을 건 그 상대방의 변호사들이 이걸 가지고 전부 2차 피해, 3차 피해를 그렇죠. 주도록 보장하는 건데요. 네. 그럼 결국 이제는 비리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비리 보도가 없어지는 거고 그렇죠. 네. 언론 중재 내지는 이게 언론이 공정해지는 게 아니라 언론 자체가 기능이 없어지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만약에 강행을 시키면요, 네. 이건 정권의 자멸, 정권의 멸망을 저는 재촉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하더라고요, 이분들은. 그러니까 그만큼 국민을 아주 개돼지로 이제 무시하는 건데요. 네. 국회는 이거는 국민의 힘부터도 이거는 목숨을 걸고 막아야 되고요. 네. 우리 뭐 1,000만 국민운동이 아니라 우리 5천만 국민운동으로 가야 됩니다. 네. 근데 이제 국민들이 지금 자꾸 속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 정부의 어떤 이 엉터리 홍보에 속아나가고 있는데 국민들이 진실을 알도록 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싸워야죠. 네. 저도 앞장설 겁니다. 네. 네, 네. 그 코로나 얘기 조금 해야 될 것 같은데 원래 위드 코로나로 전환을 주장을 하셨었는데 근데 제주지사를 이제 하셨을 때 사실 제주도도 굉장히 방역을 할 때 고민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어떻게 운영하느냐. 그래서 장기적으로 코로나하고 우리가 어떻게 싸우고 살고 같이 살고 그래야 되는지 어떤 방안을 갖고 네, 계십니까? 작년 2월 달에 코로나 우리 방역 시작할 때 소위 K방역이라는 네. 것은 확진자를 쫓아가고 격리시키고 네. 네. 그다음 일반 사람들은 거리두기를 하고 네. 이렇게 해서 했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일상생활과 이 경제활동에 대한 엄청난 희생을 전제로 자화자찬 이렇게 해왔는데 그렇죠. 벌써 1년 반이 지났어요. 지금 네.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네. 왜냐? 백신이 나왔고요. 또 하나는 변이가 발생했고요. 네. 지금 확진자가 2,000명 가고 있는데 지금 확진자를 방역당국이 역학조사를 해서 추적하는데 네. 3일의 시차가 발생해요.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는군요. 예, 3일 전에 발생한 사람하고 접촉한 사람을 오늘에야 그 누구랑 접촉했으니까 검사받고 격리시키는데 네. 3일 동안 그 사람은 여기저기 전국 다니면서 다 돌아다닌 상태. 네. 그러면 또 3일 뒤에 그 사람하고 접촉한 사람을 또 찾아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는 현재의 그 역학조사관의 방역 인력 가지고는 감당이 안 된다. 그렇죠. 네. 영원히 쫓아갈 수 없는 지금 갭이 발생하는 예일에 건. 경주를 하고 있다. 그래서 그걸 전제로 지금 거리두기 하고 있는데 이제 전문가들하고 이제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는 거리두기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네. 우선 호흡 위생, 즉 네. 마스크와 이런 실내는 환기하는 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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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를 철저히 하고요. 그다음 확진자가 나왔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발생한 순간 접촉했던 사람을 그 순간에 동시에 답하고 바로 연락할 수 있는 디지털 스마트 방역 시스템으로 이 확진자 추적을 해서 거기에 집중해서 이 부분은 강화를 하고 나머지 어차피 지금 쫓아가고 거리두기 해봐야 3일 뒤에나 추적이 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과도한 경제활동의 제한은 풀어야 된다. 네. 그렇죠. 코로나가 밤 6시 되면 뭐 무슨 국기 하강식을 합니까?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대체로 보상을 해주면 얘기하다는데 이건 보상을 해주는 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자영업자들은 저는 워낙 많이 만나잖아요. 네. 정말 눈물 나오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그렇겠죠. 네. 업종별로 영업시간 총량제라도 적용해달라. 총량제. 아. 그렇죠. 아니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 장사하는 게 전부인 업종에다가 그거 하지 말라 6시부터 그러니까. 못하게. 네. 그리고 맥주 먹으러 가서 두 사람만 맥주 먹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백성들이 민생의 도탄에 빠진 목소리가 정말 피눈물이 나고 이 하늘을 찌르고 있는데 여기다가 K방역 자화자찬하는 거에 얽매여 가지고 이걸 더 외면하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 그래서 제가 위드 코로나로 가자는 것은 현재의 방역을 그냥 다 풀어버리자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 방역을 마스크와 환기. 네. 그래서 코로나에 정확히 우리가 대응하는 거랑 이미 발생한 확진자에 대해서 정확히 추적하는 이 부분을 강화하고 그다음 환자들도 환자 수를 위주로 해야지 확진자도 무증상 네. 또는 자연 치유되는 사람도 많거든요. 많죠. 이런 사람들이 지금 다 병원에 가서 누워 있단 말이에요. 안 돼요. 네. 그래서 우리 의료 시설의 어떤 대응도 확진자 숫자가 아니라 중증 네. 또는 치료를 필요한 환자 네. 중심으로 가고 이런 단순 확진자들은 자가격리만 해가지고 네. 우리 앱으로 관리하면 네.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방역 자체도 효과적인 방역 네. 그리고 그리고 이로 인한 과도한 특별 희생이 강요되는 것에 대해서 정부가 방관하고 있는 것에 대한 그렇죠. 즉각 시정 이걸 요구하는 겁니다. 제가 볼 때 김호람 방역기획관보다 우리 원희룡 지사님이 가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방역 전문가로. 아니 누가 아니래요? 아니 정말 우리 일선 현장에서 수많은 이 확진자들과 의료 전문가들과 자영업자들과 만나면서 야 이거는 정말 맞는 얘기다라는 걸 저희들이 갖고 있는데 그렇죠. 이게 전달이 안 되고요. 청와대 구중궁궐로는 얘기 안 들리나 봐요. 네. 그러니까 아니 새로운 상황이기 때문에 새로 배우는 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유연하게 대응해야 되는데 지금 전혀 그러지 못하고 있죠. 예. 전문가를 무시하고
그리고 현장의 국민의 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고 네. 네. 그게 문제라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이제 정치 얘기로 다시 한번 가보죠. 이제 사실 6, 7월만 해도 윤석열, 최재형 이런 분들이 이제 이 대선 출마를 하고 또 국민의힘에 들어와서 뭔가 엄청난 활발한 화라산 같은 일이 벌어질 줄 알았는데 지금 보면 바람이 좀 잦아들고 있어요. 그래서 야 이러면은 혹시나 당내 주자가 누가 뜨는 거 아니냐 했는데 그렇다고 완전히 확실하게 대안으로 뜬 사람도 없어요. 근데 어쨌든 앞으로 이제 경선이 이제 본격화할 텐데 이제 시작이 됐잖아요. 이 당회에 그동안 그 주목받았던 그 두 분이 될 것이냐 아니면 당내 주자가 되는 게 맞을 것이냐 어떻게 보십니까? 누가 되느냐는 결국 국민들이 선택할 것이고요. 네. 또 어떤 상황이 만들어질 거냐는 민주당과 또 맞물린 네. 상대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건 하늘이 결정할 걸 봅니다. 우선 큰 변수가 만약에 9월 중순에 네. 지금 민주당 경선이 예를 들어서 이재명으로 만약에 대세가 굳어진다 네. 하게 되면 누가 이재명과 맞서서 토론이면 토론, 검증이면 네. 검증, 또 선거에서의 어떤 파이팅, 네. 국정 운영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국민들이 보다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판단하려고 그러겠죠. 그렇죠. 그런 점에서 어떤 지지자들의 눈높이도 이제 달라지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 우리 당내에서는 이제 1차 뭐 2차 컷오프까지는 본격적인 토론이 좀 기회가 좀 작아요. 힘들죠. 근데 토론을 늘려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그거 외에는 맞아요. 우리 지지자들과 국민들이 알 수가 없어요. 평가하고 네. 정말 누가 본선 필승이고 국가 네. 운영을 잘할지에 대해서 네. 너무나 판단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선택이 강요받는 거거든요. 그렇죠. 저희는 뭐 설사 제가 불리하더라도 네. 본선 필승 후보를 뽑아야 되고요. 네. 그 뽑은 우리의 대통령이 정말 국정을 성공시켜서 앞으로는 저 얼치기 좌파한테는 그냥 아예 쳐다보지도 말자 이런 네. 압도적인 대한민국의 어떤 구군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네. 실컷 겨우 뽑아놨는데 그 다음에 뭐 몇 년 뭐 맨날 서초동 광화문 데모하고 뭐 자기네끼리 네. 또 무슨 국정농단 벌어져가지고 또 집단적으로 폐기되는 그런 사태를 저는 다시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네. 그러면 대한민국이 망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본선 필승, 국정 운영 이 두 가지로 초점이 옮겨가야 되겠죠.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아까도 조금 얘기를 했었는데 그 원 후보님께서 그러니까 경선 도중에 다른 후보하고 뭐 단일화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돌아다닌다는 얘기도 뭐 그러다 보니까 했었다고. 제가 무릎 얘기까지 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랬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정권 교체가 목표라고 하면 그럼 뭐 단일화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니 경선 결과는 어차피 한 사람 뽑는 건데. 그러니까요. 그다음 바깥에 누가 있으면 또 단일화를 해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네, 그런 네. 의미에서 이 단일화는 필요한데 네. 당내 경선하다가 단일화? 아, 그건 불가능하다. 아니 뭐 할 사람도 있겠지만 그건 할 사람 관심 있는 사람들끼리 하라 그래서 저는 관심 없습니다. 아, 네. 네. 지금까지 이제 좀 딱딱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좀 이제 개인적인 얘기 또 말랑말랑한 좀 재밌는 얘기도 한번 여쭤보죠. 이 원 후보님 아까 이제 처음에도 얘기했는데 외모가 많이 달라지셨어요. 머릿결도 달라지시고 얼굴도 좀 달라지고 굉장히 달라지신 것 같은데 도대체 비결이 뭡니까? 저는 대한민국 의술이 세계 최고라는 것을 네. 예, 경험으로 증명하는 네. 사람입니다. 네. 소개받아야 돼. 네. 머리를 좀 심으신 건가요? 머리도 조금 심었죠. 근데 그건 아주 오래전에. 오래전에. 아. 예, 탈모 현상이 심각해가지고 네. 근데 탈모가 많이 진행되기 전에 조금 심어주니까 아. 전체적으로 좋아지더라고요. 아, 스타일도 많이 달라지신 것 같아요. 머리 스타일도 옛날에 비해서 좀. 겉으로 보이는 것도 그런데 말씀하시는 것도 달라졌어요. 제가 예전에 그 방송 인터뷰를 하나 했을 때는 굉장히 조용하고 이렇게 눈도 잘 안 마주치고 그랬었던 것 같은데 그동안 무슨 뭐 웅변학원 같은 데 다니셨나요? 그게 아니고 네. 우리 그 미혼일 때랑 네. 애 키우다가 네. 또 이제 세상 온갖 풍파를 네. 겪으면서 내가 책임지고 돌파해야 될 일이 많아지면 아. 엄마는 강해지잖아요. 네, 아, 네. 예, 예, 예. 강해진 거다. 이제 대한민국 책임질 것을 꿈꾸는 원희룡은 이제 강해졌다 이렇게 아.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래서 일각에서는 좀 농담이긴 하지만 지금 이 돌아다니고 계신 원희룡 후보가 옛날 원희룡 후보가 아니라 원희룡 후보의 동생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어요. 젊어지셨다고. 동생설. 아니, 제 형제들이 다 나섰습니다. 이거는 농담입니다. 그냥. 근데 세상 사람들이 원희룡에 대해서 이거는 진짜 모르고 있다. 이건 진짜 오해하고 있다. 왜 이렇게 몰라주지? 뭐 그런 거 하나 있으세요? 우선 저를 옛날에 공부를 한때 좀 잘하고 그래서 모범생 내지는 엘리트 네. 그런 네. 거리감이 좀 있을 거예요. 저는 그렇죠. 전국 그건 일등 운명이라고 뭐 이런 거 생각합니다. 하니까. 그러니까요. 네. 맨날 얘기 나온 게 전국 수석. 이거 근데 얘기 나오잖아요. 저는
제 앞에 제 가슴을 뛰게 하고 네. 제 피를 솟구치게 하는 게 있으면 저는 모든 걸 버리는 사람입니다. 네. 대학 가서도 그랬고요. 네. 탈운동권 할 때도 그렇고 정치에 있어도 마찬가지,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저는 제 안에 있는 뜨거운 활화산 같은 용암을 네. 무언가 내가 정말 모든 것을 위해서 바치고 싶은 뭔가 멋있고 정의로운 걸 위해서 던지는데 저는 네. 인생에 네. 그 뜨거운 어떤 감동을 오. 느끼는 사람이지 네. 저는 혼자 뭐 독서실에 처박혀 가지고 글과 책으로 세상을 보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그런 삶은 저는 살고 싶지 않거든요. 현장을 네. 치열하게 뛰어다니는 예. 그런 후보다. 예. 근데 가장 최근에 울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뭐 저희 가족들 때문에 울어본 적이 있고요. 예. 그리고 우는 거는 제가 우는 거는 우선 상실 때 울을 경우가 많고요. 네. 그렇죠. 소중한 사람을 네. 잃었을 때가 또 하나 같은 경우는 이제 억울하고 화나서 분해서. 예. 그리고 이제 원 후보님에 대해서 일각에서 얘기하시는 게 우리 원 후보님이 만일 정말 이재명 지사처럼 경기도에서 지사를 지냈다면 제주도가 아니라 벌써 1등이 됐을 거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만큼 제주도가 이제 좀 많이 떨어져 있고 또 인구도 적고 하다 보니 관심도도 적고 한데 우리 지사님이 서울이라도 한번 오면은 바로 꼭 제주도 버리려는 거 아니야? 고향 버리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얘기하고 굉장히 힘드셨다는 얘기가 있던데 어땠습니까? 특히 제주도의 그 정치 상황이 네. 지난 20년 동안 국회의원 전부 민주당, 그렇죠. 네. 도지사도 우리 보수 야당에서는 제가 처음 당선된 거예요. 그렇죠. 그랬군요. 맞아요. 그다음 도의회에도 40명 중에 네. 30명 넘게가 다 민주당이에요. 민주당이다. 그래서 그런 포위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한편으로 어려움도 많았지만 네. 한편으로는 이제 정치력, 강도 높은 실전 트레이닝을 받으셨다. 훈련이 되는 면도 있죠. 그럴 수 그리고 있겠네. 제주도민들도 기대치가 높은 대신에 워낙 여기가 얽혀 있고 네. 그래 공사 구분이 잘 안 되는 이런 게 많아서 그런 점에서는 좀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제주도는 대한민국의 가장 아름다운 핫플레이스로 네. 떠올랐고요. 제가 갔을 당시에 제주도 땅을 다 중국한테 팔고 있다. 맞아요. 네, 이런 네, 식의 그렇죠. 걱정과 오해가 많았습니다. 네. 근데 제가 가서 바로 한 달 내로 원희룡 독트린을 선언을 해가지고 네. 중국 그 개발 프로젝트 한 30건 모두 취소를 시켰거든요. 네. 그리고 중국인 투자 그 영주권 네. 숫자를 거의 제로로 줄여가지고요. 네. 제가 들어간 다음에는 추가 중국 투자는 제로입니다. 그랬군요. 그래서 네. 중국 사람들이 제주도 땅을 너무 좋아하는데 거기에 팔려가는 것을 막고 난개발을 차단했고 네. 그래서 앞으로 제주도가 대한민국의 가장 아름다운 네. 섬으로 갈 수 있는 기반을 지켰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서 보람을 느끼고 있는데 네. 네. 요즘도 댓글 보면 네. 야 은희룡 저 제주도 땅 다 팔아치고 뭐하러 서울 왔냐 이런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아직도요. 이거 뭐 경쟁자들이 쓰고 있나 왜냐하면 제가 중국의 그 공산당 자매제 환구시보라고 있어요. 네, 그렇죠. 제가 제주지사가 되니까 딱 중국 자본 투자를 막는 걸 보면서 거기서 사설을 썼는데 네. 원희룡은 반중국 분자 이래도 되나 이게 중국 공산당 자매 기관지에서 저를 대놓고 쓴 사설이에요. 중국에 들어가실 수 있어요? 이러다가 갑자기 입국 금지 당하시는 거 아니에요? 뭐 못 들어오게 하면 말죠. 뭐. 네, 가족은 어떻게 되십니까? 따님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제 아내랑 딸 둘, 딸들. 예, 취준생들입니다. 취준생이요. 예. 그 아버지가 이 전국 수석 이런 거에 대해서 딸들이 좀 굉장히 부담감 안 느껴요? 그것도 부담스러워하고 정치인이라는 것도 부담스러워해요. 그렇죠. 그것도 부담스럽죠. 그러니까 제발 자기 이름 바꾸겠다 그러고요. 진짜요? 네. 네. 그래서 이름 바꿀 방법이 없으니까 성을 바꾸면 안 되겠나. 그래서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만큼 그거는 좀 자기의 어떤 이 개인 정보, 개인 네, 사생활 그렇죠. 이걸 존중해 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사실 선거 유세할 때도 저희는 딸들이 공개석상에 나서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예. 너무 그거라도 유명한- 지켜주자. 너무 유명한 아버지 밑에서 커야 하는 그렇죠. 그 자식들의 괴로움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건 미안하죠.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재산은 지금 전번에 재산 공개하자 예. 막 먼저 기치를 드셨는데 얼마시고 앞으로 재산 공개 어떻게 하자고 말씀하셨습니까? 부모님 재산까지 다 합쳐서 19억. 근데 저랑 제 부부 재산은 그 한 10억 조금 넘는 것 같고 그 대부분이 제주도에 있는 그 집 한 채. 목동집을 7억 얼마인가 팔고 갔는데 네. 지금 살짝 알아보니까 15억이 넘더라고요. 그거 왜 알아보세요? 배 더블이죠, 아프게. 더블. 내가 알아본 게 아니라 다 와서 알려주는 거예요. 약 올리려고. 그렇죠. 그러셨군요. 문 대통령 혜택을 받으실 뻔했는데 못 받으셨네요. 집값 안정될 거라고
집 사야 되는 걸 놓친 분들이 지금 네. 저 부인들한테 지금 인간 취급을 못 받잖아요. 뭐 저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네. 예. 여러분들 어떠셨습니까? 오늘 한 3, 40분 정도 원희룡 전 제주지사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대통령이 되고 싶은 원희룡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들이 아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네, 그리고 아마 오늘 원희룡 지사가 공적으로 얘기했던 정책적인 얘기, 딱딱한 얘기만이 아니라 원 지사의 가장 인간적인 면모들, 그리고 우리가 듣지 못했던 얘기들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요. 뭐 전 개인적으로 굉장히 젊고 신선하고 재밌게 들었습니다. 그 시청자 여러분도 그 원 지사에 대한, 원 후보님에 대한 새로운 평가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모닝 라이브는 여기까지입니다. 원 지사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